자, 마지막 시간이죠. 자, 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해봅니다. 이 주택조합은 혹시 질문, 사업주체입니까?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네? 이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조합의 종류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야.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또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거기 우선 지역주택조합을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뭐라고 뜻되어 있냐면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뭘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그렇습니다. 주택을 마련하려고 설립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할 건데 우리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 같아. 가격도 가격이 되겠지만 역시 그 아파트를 하나를 마련하려면 또 당첨도 돼야 되죠. 사전에 뭐 입주자 저축 같은 걸 가입했다가 이것도 올해도 기출문제입니다. 입주자 저축을 가입했다가 당첨이 되어야 집을 한 채씩 받게 되는데 그것도 주택도 비싸죠, 가격이. 그래서 이 어떤 주로 이제 무주택 세대주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주택조합 제도예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집을 한 채 마련하자라고 결성한 단체를 지역주택조합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하니까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주로 3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사업주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됩니까? 제 친구가 제주도 살고 있어요. 제 친구가 제주도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도 집도 없고 제주도에 사는 그 친구도 집이 없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이 지역을 착 구별을 했어요. 구별해서 여기 보면 이게 또 마침 지자체별이네. 예, 지자체별로 쫙 구별했는데 보면 기역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하나의 묶음이죠. 여기 하나의 묶음이 되고 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고 충청북도는 이상하게 하나밖에 없네요. 충청북도만 있고 그리고 이제 강주광역시 전라남도는 하나의 묶음이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네. 하나밖에 없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하나가 되고 강원도가 하나가 되고 제주 특자도가 하나가 되네.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각 어떤 파트별로 있는 그 단위에 무주택 세대자들이 우리도 집을 한 채 갖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가 뭐라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직장주택조합도 인정이 되는데 직장주택조합은 키워드가 같은 지역이 아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되다 보면 원칙적으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한다 안 한다 해서 우선적으로 조합원한테 한 채씩 주는 거지.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겠죠, 쉽게. 이 제도가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입니까? 원칙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 원칙이 되는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완전히 다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왜 설립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왜 만드는 조합이다? 이제 일부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주택이 낡았죠. 낡아서 이걸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하는 조합이다 보니 이거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집주인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거야. 근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원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좀 공통점이 매우 자주 나왔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합이 딱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머릿속에 인가가 딱 생각나야 돼. 조합은 반드시 뭘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조합의 종류가 지금 방금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도 있는데 이 설립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설립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뭐를 받는다? 설립 인가를 받는다. 설립 인가를 받는다. 설립 인가입니다. 네. 뭐를 받는다? 설립 인가를 받는다. 그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봅니다. 설립 절차에 보게 되면 30페이지 1번에 가로 두 개로 합니다. 많은 수부터 가로. 1번 동그라미. 많은 수부터 가로. 많은 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까지 가로 뒀습니다. 마련을 한다든지. 두 번째, 리모델링 가로로 뒀습니다. 을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뭐를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사례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자체를 했죠. 여기부터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특자시장, 특자도의사는 강력지자체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사람 또 지자체장이지만 기초지자체장이죠. 이걸 섞어버린 거야. 그렇게 헷갈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 시군구청장을 우리 합해서 앞으로 이 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하겠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말 속에는 특자시장과 특자도의사를 포함한다고요. 이런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야, 실제로. 이게 지자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만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인가를 받아라. 그래 돼 있죠. 됐습니까? 인가를 받는다.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인가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제 1차 공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체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인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주택자분 뭘 받는다? 인가를 받는다. 맞습니까? 전부 인가를 받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혹시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법인 배웠죠?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이 된 건데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원래 아니었다, 요게 들어가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6회 출제됩니다,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인가는 항상 받습니다, 원래는. 인가는 맞는데 인가만으로 부족하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조합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 뭐? 리모델 주택조합. 그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4번 양갈로. 3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4번 양갈로 제목이 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격 동그라미. 법인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38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38조 진짜 중요하지. 이게 또 24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소개해놨는데 조합은 뭐로 한다? 박스 안에.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맞습니까? 법인으로 하니까 2번 지문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인가 받고 며칠이네? 30일이네.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중요한 거야. 이 조문을 준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도 설립인가 받고 며칠이네. 며칠이네. 요거 받고 며칠이네. 30일이네. 30일에 뭘 하라고요? 설립 등기를 해라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택법 상의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혹시 설립 관련해서는 인가 받습니까? 인가를 당연히 받는다. 세 개다. 그런데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은 무슨 주택조합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법인이 되게 되면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법인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 사단법인일까 재단법인일까? 네? 사단법인이겠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고요. 재단법인은 아마 재산의 단체 같아. 맞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택법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일단 건설 파트를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 32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주체가 있는데 이 사업주체를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A라고 하는데 A라는 사업주체가 300세대를 건설하고자 한다 하면 뭘 받는다 했죠? 뭘 받습니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300세대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아까 뭐랬죠? 착공 신고 들어가고 완공이 됐을 때 받는 게 뭐랬죠? 사용검사를 받게 되죠. 되는데 이처럼 사업주체가 300세대를 건설할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사람이 300세대를 건설합니까? 목적이. 왜 건설하죠? 300세대를?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사업주체가 300세대를 건설할까요? 1. 성인군자라서. 말이 안 되지. 건설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돈 벌려고 하죠. 그거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물론 돈 벌려고 하는데 뭘 해서 돈을 벌여요? 그렇지. 이게 분양이라고 분양. 근데 분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공급. 중요하다. 공급이라지. 또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급이 공식 용어입니다. 공급이다.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분양이라는 말을 해도 되고 사실은 입주자 모집입니다. 뭐라고 돼 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거를 우리 이 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공급이라 한단 말입니다. 예?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다시 건설을 할 때는 목적이 있다. 그걸 뭐라 한다? 공급이라고. 공급을 다른 말로 분양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 한다?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00세대 건설할 때 승인을 2번 받습니다. 승인을 2번 받는데 무슨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요거는 건설과 관련되는 거예요. 건설과 관련돼서는 뭘 받는다?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급과 관련돼서는 뭘 받는다? 이게 주관식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됐습니까? 예? 자기 지금 체계를 잡는 겁니다. 다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특히 주택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윌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맞죠? 사업계획 승인 받죠? 받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이유가 공급이니까 공급과 관련돼서도 입주자 모집이라 하는데 공급을 다른 말로 승인을 또 받는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주고 어떨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주고 어떨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해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죠. 색다른 관점에서. 시군구청장이 승인권자입니다. 시장군수 우리 같으면 구청장이 우리 여기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주체가 300세를 건설하려고 해요. 그럼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느냐고요. 승인을. 그걸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해준다? 어떨 때는 안 해준다? 분양가가 적정하면 해주고 분양가가 적정 안 하면 안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돼. 자세를 보시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맞습니까? 분양가는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원칙이 분양가는 규제한다 안 한다? 규제 안 하는 게 맞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안 하지만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다수긴 하지만 근데 분양가를 규제하는 주택을 뭐라 한다? 이게 좀 우리를 진짜 헷갈려. 이거를 우리가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합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절하면 승인을 해주고 적절 안 하면 승인 안 해준다는 뜻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맞습니까? 밑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죠? 32페이지. 내 혼자 페이지가 넘겼네요. 32페이지 찾았죠? 여기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만 체크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죠.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지.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있어서는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위원회를 무슨 위원회를 한다? 출제 4번이가 됐습니다.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2번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 별표 33페이지 2번 별표 제목이 뭐죠?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보게 되면 누가 뭐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장이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놓고 저를 보면 지금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죠.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만약에 저 분양가가 적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준 시군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통보가 됐을 때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이런 것들이 매우 자주 나왔었어요. 그게 2번입니다. 2번 양갈로 별표. 자, 2번 양갈로 별표하시고요.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가 있죠. 따라서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십니다. 조금 아주 조금 세밀하게 조금 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아까 30호, 30세대 이상일 때는 뭘 받는다? 사학격 승인을 받는데 사학격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입주자 모집이라고도 하는데 또 한 번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할지 안 할지는 주로 분양가가 적정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분양가 심사위원이고 여기서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통보가 들어오면 시공구청장이 승인을 해주고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승인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한 장을 넘깁니다.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택 상한사채 있죠? 있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우리 이거는 올해 시험 치기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여기 또 한 문제가 출제됐네. 주택법이 원래 8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기초서에서 4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주택 상한사채도 출제됐습니다. 25의 기출. 네? 여기 보면 이거는 이상하게도 아무나 발행을 못해요. 누가 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누가? 등록사업자 기출 25의 기출입니다. 심지어는 국가도 발행을 못해. 네? 국가도 발행 못합니다. 지자체도 발행을 못합니다. 한국토지와 누구만 한다? 등록사업자만 합니다. 한국토지와 등록사업자만 한다. 그래 되어 있고요. 2번 또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2번 또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주택 상한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누구의 뭐를 받아라? 국토장관의 승인인데 올해 아마 시도의사로 바꿔서 나왔던 것 같아. 국토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 지문은 또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대충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지금까지 정리한 걸 한번 해봅시다.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죠. 그러면 우리 주택법은 주택에 대한 법인데 주택에는 단독주택 있고 공동주택 있죠. 종류 3가지씩 있었죠. 아까 있게 되고 준주택도 있었죠. 국민주택 있었죠. 민영주택 있었죠. 국민주택 규모 있었죠. 등등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절차와 관련돼서는 사업계획 승인 했었죠. 아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신고 들어가죠. 5년 이내에 착공신고 들어갔다가 완공이 되면 뭘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건설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죠? 공급인데 공급을 다른 말로 분양이라 하기도 하고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는데 사업주체가 이처럼 뭐 300세대 건설한다면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만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이한 파트가 주택 상한사채인데 주택 상한사채는 아무나 발행을 못한다. 누구 아니면 누구다? 한국토지공사 아니면 등록사업자인데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의 뭐를 받아라? 국토장관의 승인. 이런 것들이 바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기초서에서는 책임 아주 핵심만 좀 잡아놨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조금만 더 합시다. 공동주택관리법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금까지 한 18문제 정도 나왔던 게 의무관리예요. 업무관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부터. 업무관리 합니다. 업무관리. 자, 거기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을 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줄 거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무관리가 되면. 위에다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위에다가 하살표를 쫙 해가지고요.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누구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따옴표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의무관리가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응? 주택관리업자? 그럼 틀리는 거야.
빨간 거로 적습니다. 이게 바로 관리주체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관리주체. 용어 정리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 관리까지 좀 하고, 자, 정리를 좀 하고 마칠 겁니다. 됐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인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업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뭐를 업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치의결기구를 반드시 업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자치의결기구. 자치의결기구를 업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럼 자치의결기구가 뭐예요? 그렇지. 이게 또 올해 또 기출문제였잖아. 시험 문제 안 나올 데가 없다. 거기도 적습니다. 입주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파트가 업무관리인데요.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을 일단 갖춰야 된다고 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일단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인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치의결기구인 뭐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 반드시 뭘 구성해야 된다? 입대일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업무관리인데 법조문은 없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업무관리 대상 공동일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게 뭘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관리가 딱 되면 예를 들면 300세대가 대표적인 건데 300세대 이상일 때는 업무관리가 되는데 당연히 관리주체가 있어야 돼. 당연히 입대를 구성해야 돼. 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글자 내자입니다. 반드시 관리규약이 있어야 돼. 업무관리대 여기 조문은 없지만 나중에 보면 조문이 나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규약이라고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관리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업무관리일 때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소장으로 배치된 아파트가 300세대라서 업무관리였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야 되겠지. 입대가 반드시 구성돼야 되고 그 아파트는 반드시 관리규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만약에 진짜 50세대 규모에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업무관리가 만약 아니었다면 관리규약 없어도 돼. 관리주체 없어도 돼. 입대이 구성 안 해도 돼. 이해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업무관리 공동주택의 범위가 중요하겠지. 이게 18번 나왔다고 지금까지.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1. 몇 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이 첫 번째입니다. 자, 300세대 이상이 뭘 것도 없다. 그냥 세대수가 일단 업무관리더라. 그리고 2, 3, 4를 묶어 두십니다. 2, 3, 4를 묶어 두시면 2번이 몇 세대 이상이다? 300세대는 안 되더라도 150세대 이상인데 성관계가 설치가 돼 있으면 업무관리로 됩니다. 150세대 이상의 성관계 설치. 맞습니까? 뭐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똑같이 150세대 이상인데 무슨 난방 방식이다?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거나 가로 속에 무슨 방식일 때 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업무관리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주상복합했죠. 네? 주상복합인데 특이하게도요. 거기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주상복합이죠. 하는데 특히 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150세대. 아까 했던 150세대 이상이다면 의무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칠판. 자, 여기 보니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더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의 시설이 같이 있게 되면 이것도 업무관리다 아니다? 업무관리다. 맞습니까? 그래서 1, 2, 3, 4가 업무관리가 됩니다. 업무관리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기분이 안 좋아야 됩니까? 많아야 좋아지지. 왜 그러냐면 업무관리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죠? 관리실을 꼭 배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1, 2, 3, 4밖에 없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5번이 신설됐다. 5번 별표. 5번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아까 묶었죠? 1, 2, 3, 4를 묶으면 공통점이 뭐죠? 그렇지. 야, 정확합니다. 150세대 이상만 일단 의무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설령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다른 말로 하면 위 1부터 4까지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 중인데도 누가? 입주자 등. 중요하죠.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를 해주는 거야. 동의를 하는 거야. 이 동의를 제가 가로에 넣어놨어요. 몇 분의 몇이죠? 전체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를 해서 우리도 의무관리를 하자라고 하면 의무관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근데 이러한 5번의 의무관리 대상을 특별히 뭐라 한다? 이 가로 진짜 중요하네. 빨간 줄로 쫙 합니다. 이러한 의무관리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맞죠? 그러면 누가 원래는 규모가 150세대가 설정 안 됐는데 누가 3분의 2 이상이 우리도 의무관리를 하자라고 정할 수 있다고요? 동의할 수 있다고요? 입주자 등. 입주자 등은 누구를 입주자 등이라 하죠? 밑에 보면 입주자 등이라는 표현은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개념이죠. 뭐와 뭐를 합한 개념이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한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입주자 등이라 한다. 맞습니까? 입주자 등. 됐습니까? 자,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 관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죠? 자치입니까? 자체입니까? 자치관리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위탁관리라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자치관리를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를 누가 정하죠? 네? 야, 정확합니다. 입주자 등이 정한다고요. 입주자 등이 정합니까? 입대위가 정합니까? 자치관리를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고요? 입주자 등이 하는 거야. 입대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이제 시험에서 한 17번 정도 또 역시 또 나왔던 게 공동택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밑에 보면 두째 줄에 37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등 동그라미.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적어도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째 줄을 다시 보면 누구는 입주자 등은 무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무슨 관리하거나 자치관리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한테 뭐 관리해야 된다? 위탁관리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맞죠? 근데 그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5번 양갈로에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 방법이 있는데 보면 1번이 보면 누가 제한합니까? 입대의 의결로 제한하고 제한 동그라미. 입대의 의결로서 제한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입대는 아까 자치의결기구죠. 입대에서 우리 자치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위탁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면 누가 어떤 식으로 찬성하면 관리방법이 결정된다 말입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죠. 과반수 찬성을 해주면 관리방법이 결정되는 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1번이 누가 제안한다? 입대의 의결로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관리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입대의 의결을 안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2번의 절차를 따르는데 전체 입주자 등과 몇 분의 몇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죠. 서면 동그라미. 이게 작년에 들어갔던 겁니다. 서면 동그라미. 서면. 이 서면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제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다 서면으로 제안해야 돼. 서면으로 제안을 또 하면 입주자 등이 서면으로 제안하면 똑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관리방법을 결정하겠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싶네요. 좀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수에 놓은 5번째 올해 또 기출문제가 자치관리에 또 나왔다가 자치관리로 만약에 결정이 되게 되면 1번 동그라미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동그라미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으로 정했죠. 정하게 되면 자 별표합니다. 입대의 별표. 입대의는 입대의가 이제 등단합니다. 입대의가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그날로부터 넷째 줄에 몇 개월 이내 기출 6개월 이내 올해 기출입니다.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누구를 대표자로 선임한다? 입대의 회장하면 들린다. 그죠? 그죠?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을 하죠. 선임을 하고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춘 뭐를 구성해야 된다?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자치관리까지만 합니다.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했던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을 조금 들어갔었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결론적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 2, 3, 4도 있었지만 지금은 5도 있죠. 5도 있는데 5는 설령 150세대가 안 되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우리도 의무관리를 하자라고 동의해 주면 이런 공동주택을 뭐라 한댔죠?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쨌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딱 되는 순간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있어야 되죠. 또 관리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최초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입주자 등이 결정한 관리방법 결정 방식에 따라 무슨 관리? 자치관리 아니면 무슨 관리를 위탁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치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구받고 몇 개월 이내 자치관리 구성한다? 6개월. 누가 대표자다?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 역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 놓고 그죠? 구성을 해 놓고 해야 된다. 6개월이나 맞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위탁관리부터 합시다. 됐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네, 수고했습니다.